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단 하루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가 휴일이라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휴일인데도 700명대가 발생한 건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이런 급증세에 증상이 있든 없든 누구든 무료로 전화번호만 묻고 검사해주는 임시검사소 150여 곳이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영하일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종일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광장에 천막이 길게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줄을 섰습니다. 직장인들은 물론 학생,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온 부모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서. 반대쪽에서는 하얀 방호복을 갖춰 입은 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역뿐 아니라 주요 환승역과 버스터미널, 대학가 등 수도권 150곳에 이 같은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 건물에 확진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밀접 접촉자로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받으러 왔습니다. 본인 이름을 적지 않아도 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양하게 20대도 있었고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광범위하게 검사해서 찾아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오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검사 방법은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기존 PCR 검사법이 많았지만 의료진의 판단과 본인 의사를 종합해 간편한 타액 검사나 검사 결과를 30분 안에 빨리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됐습니다. 오늘 서울역 임시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만 700여 명.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간 임시검사소를 운영한 뒤 유행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만약 이런 선제 검사로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올 경우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감염자를 우리 일상에 방치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특징은 확진자의 40% 정도가 무증상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상 접촉을 통해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진단검사가 유증상자나 확진자의 접촉자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무증상 전파자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단행한 이유는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가려내 차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원을 찾아서 차단을 해야만 추가적인 그런 전파나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경미한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절차나 과정이 복잡해서 검사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대대적인 진단검사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진이 더 부족해질 수 있다며 중환자에게 의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확진된 환자 진료에 의료진을 좀 수혈을 하고 이제 유행을 좀 잡고 나면 어차피 그 유행을 더 빨리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정부는 감염원을 방치한 상태에서 발생 환자에 대한 치료 위주의 대책을 시행할 경우 더 큰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검사로 인해 당장은 확진자 수의 증가가 불가피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감염원을 방역망 내에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1,000명 넘던 수치가 700명대로 내려왔다고 꺾임새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리 두기에도 거리를 둘 수 없는 가족과 지인 사이 전파가 여전하다 보니 정부는 하루 950에서 1,200명이라는 새로운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조효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탑골공원 근처에 음식점 공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만 지금까지 280명. 경기도 부천의 요양원에서도 2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일주 동안의 감염 경로를 분석했더니 집단 감염을 통해 확진되는 경우는 21%였고 다른 확진자와 개별 접촉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집단 감염보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감염원은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 주변 사람인 경우가 58%, 10명 중 6명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동료 등 바로 옆 사람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지인 간의 모임과 직장이 가장 많은 그런 감염 경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8명. 엿새 만에 처음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주말이라 검사 건수도 함께 줄어든 결과일 뿐입니다. 지난 일요일 하루 검사 건수는 주중보다 40%쯤 줄어든 2만 2천여 건에 불과해 평일인 지난주 금요일에 5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은 3에서 4% 수준으로 여전히 높아서 100명을 검사하면 새 4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는 1,2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환자 수를 좀 추계를 해보면 한 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치료제 가운데선 임상 이상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인 항체 치료제가 우선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에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한다면 국내 소재 공장에서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빨리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1차 유행 때 대구 경북 지역으로 모였듯이 전국의 119 구급차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호텔, 학교 기숙사, 교회 기도원이 치료시설로 가세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전국 각지에서 모인 119 구급차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대원들은 방호복이 담긴 박스를 배급받고 출동 준비를 합니다. 수도권에서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환자 이송에 비상이 걸렸고 소방청이 서울과 경기도에 구급차 45대와 인력 180명을 급히 소집하는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동원령의 도움을 받았던 대구에서도 구급대원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도 많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대구에서 많이 지원 가야 된다고 그냥 준비를 하고. 병상 확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모두 약 90%에 달하고 있고 중증 환자 병상은 서울에 5개, 경기도에 1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추가 확보하는 속도보다 환자가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한 곳씩 마련하기로 한 생활치료센터는 아직까지는 종로, 성동, 중랑, 강북, 영등포 이렇게 5곳에 들어섰습니다. 호텔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해 이번 주 안에 추가로 13개 자치구에 병상 1000여 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북병원과 서울의료원 강남본원에는 임시 컨테이너 병상이 곧 설치됩니다. 서울의 주택 구성은 아파트가 46% 등 공동주택이 70%에 달합니다. 확진자의 자택 대기가 길어지면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도 대학 기숙사 1000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긴급 동원 조치에 들어갔고 대형 개신교회 5곳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과 수련원 등 890실을 생활치료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3단계 격상을 두고 신중합니다. 우선 지금의 확진자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 카드인 3단계를 작동하고도 만약 극적인 반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쓰는 가장 마지막 카드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용하는 전국 44만 개 이상의 시설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하는 조치인 만큼 3단계를 일단 시행하면 확산세를 반드시 꺾어야만 합니다. 3단계 카드를 쓰고도 확산이 계속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어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단계를 시행한다면 확실한 효과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3단계가 가져올 경제적 타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3단계 격상 시 지금의 확산 추세를 어느 정도 꺾을 수 있는지 모의 시험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2단계, 2.5단계 올렸는데 안 줄어들었잖아요. 2단계, 2.5단계는 효과 없고 3단계는 효과 있을까요? 지금처럼 반응을 하면 전혀 소용이 없을 거다. 이 때문에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고통 분담을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 추세뿐 아니라 예상되는 효과와 국민의 참여 정도까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3단계 격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가족과 지인 사이 감염에 가려져 있지만 종교단체의 집단 감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가 새로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됐는데 모임 금지 기간에 부흥회를 열었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성가대 연습을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6일.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는 1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문제였습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교회 내 모임과 식사는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9일부터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10월부터 시작한 부흥회 모임을 멈추지 않고 이번 달 3일까지 일주일에 4번씩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주간 부흥회를 진행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활동으로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특히 이 교회 건물 3층에 위치한 성가대 연습실이 감염 확산 중심에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창문이 작아 환기가 어려운 공간인데도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른 데다 내부에서 라면 등의 음식을 먹은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일부 성가대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만 가리거나 음식조리원이 쓰는 반투명 가리개만 착용하고 예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예배를 진행하고 끝난 뒤엔 교인들과 악수 등을 하며 접촉을 이어간 교회 목사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회 신도 등 62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는 검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 한 달은 교회발 연쇄 감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 동일 집단 격리는 시설 전체를 외부와 차단시키고 그 안에서 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시켜서 안팎으로 추가 감염을 막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울산의 한 요양병원은 병원 내부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2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완벽하게 격리되지 못한 겁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양지요양병원은 불과 하루 만에 무려 4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지난 5일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병원 밖으로 전파된 이른바 N차 감염도 16명이나 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병원 내 확진 상황으로 의료진 등까지 포함한 병원 내 전체 343명 가운데 이미 절반이 넘는 18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집단 격리 중인 이 병원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층별로 나눠서 수용하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도 나뉘어 근무하는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 5명은 비확진자 병동에서만 근무해왔습니다. 비확진자를 층을 나눠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건 음압병상이 없다 보니 결국 공조시설을 통해 병원 내의 공기가 건물 전체에 퍼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서로 섞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록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은 분리했지만 의사는 3명에 불과하다 보니 이들이 142명에 달하는 전체 환자를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돌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더구나 병원에 별도의 여유 공간도 없다 보니
전체 의료진들이 1층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확진자랑 확진자 병동은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식사 같은 거는 또 같이 1층 공간에서 또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같이 감염될 가능성이 간혹 있으십니다. 비확진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울산에는 이제 빈병상이 없습니다.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면 좋습니다. 좋은데 대구나 뭐 경남이나 부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만 거기도 병상이 없어요. 울산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양지요양병원 전담의료진 25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네, 이번 확산세에는 겨울이라는 이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한테는 살기 좋은 차고 건조한 날씨인 반면에 사람들은 전보다 환기를 덜 시키는 내부 공간에서 오히려 활동량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신천지와 광복절 도심 집회로 비롯된 두 번의 유행이 있었지만 이번 3차 대유행은 확진 규모가 가장 크고 기울기도 가파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옆나라 일본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미국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특히 겨울로 접어드는 북반구에서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춥고 건조한 겨울에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더 커집니다. 침방울은 평소 공기 중에서 2m가량 이동하지만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이 날아가 에어로졸 상태가 되면 최대 4.5m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만큼 오래 살아남아 멀리 퍼질 수 있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 머무르는 인원과 시간이 증가하고 밀집된 환경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최근 80여 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충남 당진 종교시설도 집단 감염이 거듭되고 있는 요양시설도 밀폐된 환경이 공통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겨울철인 상황도 있고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민원 때문에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발병 규모가 상당히 컸던 걸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겨울철일수록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규모 음식점들은 물론이고 자동 환기 시설이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도 주기적인 환기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염자의 경우에 분당 3,000개 정도의 바이러스 함유된 비말을 분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공기를 희석하는, 즉 환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가정에서도 2시간마다 자연 환기를 하고 가급적 맞바람으로 공기를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이들한테서 감염되는 이 개별 전파가 훨씬 더 많다 보니 영세한 자영업자의 생계에 치명타를 주는 3단계 격상이 결코 쉬운 결정도 아니고 효과도 당장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거리 두기 단계를 2.5로 올린 효과가 아직 선명하지 않다면 나의 생활 방역 단계를 먼저 2.5에 맞추고 그 다음에 3단계를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추우셨죠.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는데 당분간 오늘 같은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날씨까지 이렇게 추워져서 더 걱정인데요. 광화문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영훈 기자, 밤이 되면서 더 추워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춥죠? 네, 조금 서 있기만 해도 벌벌 떨릴 정도입니다. 제가 옷 속에 핫팩을 좀 많이 붙이고 나왔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춥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은 현재 영하 7.4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거리도 대부분 한산한 모습입니다. 한파특보가 확대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잠시 뒤인 밤 9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일부 지방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한파경보로 더 강화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내려가겠고
철원 영하 16도, 대관령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 지방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전국 대부분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심한 추위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목요일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다 금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폭설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 평지에는 최고 7cm, 충남 내륙에는 1에서 3cm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46년 만에 가장 따뜻했던 작년 겨울보다는 올겨울 추위가 심하겠고 기습 한파가 밀려오면서 기온 변동폭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파의 폭설까지 내일 출근길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작년 6월 전시회를 열 때 이례적으로 많은 후원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기획사가 주관한 또 다른 전시회에서도 석연치 않은 경로를 통해서 협참금이 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주 국민일보의 사업부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는 지난 2017년 말 국민일보 창간기념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유명 게임업체 컴투스와 게임빌에서 이 행사에 협찬을 한 정황이 석연치 않았던 겁니다. 당시 두 게임업체는 행사를 주최한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협찬했지만 10%의 수수료를 뗀 이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 컨텐츠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실상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국민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들 업체가 코바나 측에 직접 돈을 건네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코바나 콘텐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민일보는 코바나 콘텐츠 측과 각자 협찬금을 유치하기로 계약하고도 코바나의 후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7년 전 컴투스를 인수한 게임빌은 모바일 게임 업계의 대표적 사업자. 이 업체들은 지난해 6월 코바나 콘텐츠가 주관한 또 다른 전시회인 야수파 걸작전의 협찬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후원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된 김건희 씨의 기획 행사들이 열리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 중이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코바나 컨텐츠의 과세 내역 등을 확보한 검찰은 행사 후원 업체들의 협찬금 전달 경위는 물론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자, 이른바 검사 술접대 관련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접대 금액 계산법이 결국 검사들을 최대한 봐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죠.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은 두 검사를 자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이 징계 기준은 또 어떤지 임현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검사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규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처분될 수 있었지만 검사인 덕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B검사는 고작 변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횟수와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할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는데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겁니다. 각종 접대와 향응을 받는 비위 사건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만년필과 31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받은 검사가 견책.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85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는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술 접대 검사 3명 중 2명은 접대받은 금액이 96만 원 정도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죠. 하지만 경찰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도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진 뒤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도 검찰보다 높아 유흥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경찰은 한 계급 강등됐고 사건 관계자로부터 20만 원 술 접대만 받아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역시 사건 관계인에게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었는데도 해임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검사와 다른 공무원들. 왜 그런지 각 기관별 징계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100만 원 이하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 검사들은 견책부터 정직까지의 처분을 받는데 다른 권력기관들은 어떤가요? 경찰과 감사원은 물론 일반 공무원도 모두 최소 견책부터인 거는 검찰과 같지만 파면과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을 하려면은 검찰은 300만 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100만 원만 넘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술 접대를 96만 2천 원어치만 받았다고 해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두 검사. 과연 어떤 징계를 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국내 대형 제약업체인 JW중해제약이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뒷돈을 종합병원과 의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병원을 포함해서 600여 곳의 병원도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요. 경찰은 중해제약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을 형사 입건했고 오늘 다시 중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김수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JW중해제약. 이 회사 사업부 소속 전 직원은 2016년 5월 사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휴가자 파악 요청의 건이었지만 첨부된 엑셀 파일은 다른 걸 묻고 있었습니다. 영업 사원별로 거래처, 다시 말해 어느 병원에 얼마나 자주 뒷돈을 줬고 앞으로 줄 건지 1년 동안 약정한 총 금액은 얼마인지 적어야 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확보한 이 내부 문건은 병원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금품이 의약품 처방 대가라는 점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JW중해제약이 약정한 뒷돈의 규모는 100억 4,790만 원. 돈을 받은 병원은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병원을 포함해 전국 683곳에 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사가 수액이나 항생제 같은 중해제약 의약품을 처방하면 그 의약품 가격의 35%를 리베이트로 주는 수법. 서울 아산병원은 철분주사제와 수액, 항생제 등을 처방해준 대가로 2016년에만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과장급 의사에게는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을, 의 국장에게는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돈을 받은 의사 대부분은 익명 처리됐지만 의사 27명의 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들은 실제로 당시 근무했거나 지금도 일하는 현직 의사들이었습니다. 아산병원 팀이 딱 존재하고 삼성서울병원 팀이 존재하고 세브란스병원 팀이 존재하고 그들이 다 영업을 하고 그러면 리베이트 관리도 다 했었는데 수사 결과 대표이사는 물론 회사 주요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총동원된 정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영업 관련 정책을 기획한 부서는 영업지원실, 마케팅본부는 돈줄을 조성하는 예산 근거를 마련해줬고 재무관리본부는 영업사원에게 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형사 입건한 피의자는 중해제약 영업생산부분 대표이사 A씨와 판매 유통 영업을 총괄하는 병원 사업본부장 등 4명입니다. 중해제약에는 오늘 다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중해제약 본사 건물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리베이트가 더 없는지 윗선이 개입하진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 동안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한 100억 원이 넘는 뒷돈을 중해제약은 과연 어떻게 마련한 걸까요? 영업사원을 동원해서 법인카드로 현금을 만들었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회수해서 목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영업사원들은 본사 인근에 있는 이 식당에 수시로 들렀습니다. 음식은 먹지 않아도 보통 한 번에 50만 원 이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법인카드였습니다. 식당에는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을 한 곳은 이 식당뿐 아니라 대형 병원 근처 고깃집 등 한두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식당들에서 20% 정도 까고 줬거든요. 법인카드에 가서 100만 원을 긁었다. 식당이 20을 먹고 담당자한테 오는 건 80이. 무려 20만 원이나 손해보면서도 음식점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수법은 물론 개인 신용카드도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영업사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밥을 사거나 선물을 산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챙긴 뒤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 가족, 지인들의 영수증,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버린 영수증까지 모아 제출하면 예산부서에는 돈을 내줬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걸 회사에서 회계 처리해서 비용으로 만들어줬거든요. 현금으로. 경찰이 파악한 중해제약의 리베이트 자금 조성 방법입니다. 중해제약은 일명 카드깡 방식이 적발될 우려가 크고 지난 2016년 10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때 만들어진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매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알렸지만 실제로는 관리자가 이를 다시 가져가거나 리베이트 자금으로 쓴 의혹입니다. 경찰은 또 학술대회 참가나 임상시험 지원 명목으로 뒷돈을 주거나 강연이나 자문의 대가로 돈을 건네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해제약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은 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회사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을 앞둔 서울 방배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7달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엄마가 사망한 뒤 노숙을 하다가 한 사회복지사가 발견했는데 그 사이 이들의 안부를 물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 이수역 앞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모금함을 앞에 놓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 사이로 한 여성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잠시 서성이다 남성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모금함 앞에 써놓은 글귀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겁니다. 남성이 흰 종이에 손으로 써놓은 글귀는 엄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였습니다. 구걸을 한 남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36살 최모 씨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여성은 50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고기잡이 배로 데리러 간 줄 알고. 최 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 번화가 길바닥에서 매일 노숙을 했습니다. 하루에 벌어들인 돈은 5천 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약 석 달 전부터 이 자리에서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최 씨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 끝에 정 씨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다고 어머니 몸은 거기 그대로 계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 마이 갓 하고서는 곧바로 경찰과 함께 찾은 최 씨의 집. 다세대 주택 3층에는 60살 엄마 김모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지병인 뇌출혈 등이 악화돼 수개월 전 숨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엄마의 시신이 훼손될까 봐 이불로 워낙 꼼꼼히 밀봉한 탓에 발견 당시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팔이도 끓고 하니까는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로 이렇게 했죠. 엄마가 27년 전 이혼하면서 이들 모자는 전북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엄마가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뭐를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가도 모르고 집 앞엔 전해지지 못한 우편물과 밀린 가스와 전기, 휴대전화 요금에 독촉장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통지서에는 12년 전부터 500만 원이 넘게 연체된 걸로 적혀 있습니다. 모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재작년부터 20여만 원씩 주거비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 가구로 분류돼 지자체의 점검은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지난 3월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용품을 받고 상담을 한 게 엄마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3월 9일 이후로는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한 건 없다고 할 때. 그렇지만 유선상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문 앞에 두고 간 마스크 한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들 모자의 집 앞. 주민센터는 이번 주 쌀과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갈 계획이었다고 밝혔지만 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7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모니터링 한 다음에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던 아들 최 씨는 현재 구청 직원의 집에 머물고 있으며 관계기관들은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에서 잠을 자던 50대 동창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차의 시동은 껐지만 히터를 켜놓은 게 차량 연료를 태웠던 겁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5인승 버스를 캠핑용으로 개조한 사고 차량입니다. 시동을 켜지 않고도 가동되는 이른바 무시동 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내부엔 별도의 경유통도 보입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 4명은 이 차량을 빌려 지난 12일 이곳 전남 고흥까지 내려왔는데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저녁이 다 되도록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한 명이 간신히 깨어나 일행을 깨웠지만 한 명은 이미 숨졌고 또 한 명은 의식 불명인 상태였습니다. 자기도 이제 그 오바이트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차를 세워놓고 확인을 하니까 그때 이미 한 분은 사망해 있고. 마침 가족들로부터는 12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경찰은 결국 저녁 무렵 공원 주차장에서 이 버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들기 전 버스 시동을 끄고 무시동 히터를 켰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사고 원인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월에도 인근 지역에서 역시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를 이용해 숙박을 하던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부탄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연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냄새도 못 맡고.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려면 휴대용 가스 경보기를 갖추고 주기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더 이상 이런 사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들어온 손님을 향해서 편의점주가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욕설과 폭행 시비였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경기도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턱스크 상태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갑니다. 편의점 주인이 다가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마스크를 착용하라 말하냐 하면서 얍주도 하셨는지 알겠어 자기가 쓰면 되잖아. 문제의 남성은 곧바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쪽에서 술을 고르던 같은 일행 중 한 명이 캔맥주를 들고 계산대에 온 뒤 시비를 걸었습니다.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권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고 했더니 심한 욕설을 하시는 거죠.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결국 편의점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남성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부서지고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가게 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몇 분이 아예 안 쓰고 오세요. 굳이 사진을 찍어가면서 과태료를 물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저는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인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죠. 그런데 인천의 한 태권도장에서 비밀리에 수업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복 차림의 아이들이 단체로 달리기를 하는 모습도 목격이 됐는데요. 제보는 MBC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진 겨울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태권도복을 입은 남녀 학생 2명이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번갈아 문을 두드려보고 귀도 대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밖에서 5분 넘게 기다린 또 다른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분명 안에 누군가 있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옆에서 문 두들기고 그 추운 날씨에 도복만 입고선. 알고 보니 문을 걸어 잠근 채 비밀 체육 수업이 진행된 현장이었습니다. 수업 도중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직접 출동까지 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약 입시를 체력 운동을 했고 21시 안으로 운동을 종료하겠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태권도 수업에 참여한 15명 가운데 고3 수험생은 3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시간쯤 뒤 한꺼번에 몰려 나온 아이들 10여 명. 승용차에 책가방을 올려놓더니 이번엔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추운 날씨 40분 동안 말이 안 되죠. 훈련 일정을 그렇게 시켰다고 하면 이거 과학적인 훈련 방법이고. 공공체육시설을 빌려 은밀한 수업을 한 태권도장 측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관장은 구청에 문의했고 허가를 받아서 딱 한 번 수업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 측도 허가를 해줬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왜 허가를 해줬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방역수칙 위반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코치가 관리 감독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구청은 태권도장 측에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청 측의 석연치 않은 허가 경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얼마 전 천연 기념물인 사냥 한 마리가 서울 인왕산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출연 사실이 알려졌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에 보다 자세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서울 한복판인 인왕산까지 어떻게 사냥이 올 수 있었는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이던 지난 11월 29일 밤 서울 인왕산 자락을 넘어가던 마을버스 앞으로 검은 동물 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버스 기사가 차를 멈춰 세우자 그 앞에 서서 놀란 듯 버스를 한동안 쳐다봅니다. 뭐가 하나 후닥닥 튀어오는 게 시커먼 게 밤인데 걔 보니까 처음에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그 세파토 같은 종류. 흰색의 큰 반점이 있는 목, 그리고 하얀 꼬리와 엉덩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사냥입니다. 근처를 지나던 다른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머리 위에 작은 뿔도 확인됩니다. 발굽 소리도 선명합니다. 발굽 소리나 아니면 좀 덩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 스케일이 컸었고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사냥이 목격됐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국내 서식 중인 사냥은 약 800마리. 경북 울진, 설악산, 강원도 양구나 비무장지대 같은 산악 지역에 주로 서식합니다. 보건 사업과 보호 노력으로 서식지가 확대돼 최근에는 서울 외곽 용마산과 경기도 포천, 동두천 등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 근처에서 사냥이 마을버스를 가로막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용마산 빼고 이제 우리나라의 서단이죠. 서울 한복판인데 그거는 이제 발견된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되게 고무적인 거죠. 그렇다면 사냥은 어디서 어떻게 서울 한복판까지 왔을까? 용마산의 사냥이 인왕산으로 왔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용마산에서 오려면 40km를 빙 둘러와야 하는데 곳곳이 도로로 막혀 통행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북부로 이어진 경로에 주목합니다. 강원도 양구 일대에 서식하던 사냥이 경기 북부를 거쳐 인왕산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입니다. 용마산 사냥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용마산 사냥의 유전자는 양구 사냥과 비슷했는데 양구 사냥이 경기 북부를 따라 용마산으로 이동했고 일부가 인왕산까지 흘러왔다는 추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청와대 뒤 북악산 북측면을 개방한 것이
사냥에 길을 열어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철책이랑 이걸 완전히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잘 단절된 지역이 이게 없어진 거니까. 발견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사냥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과 털 5점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인왕산의 경우 사냥이 서식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다시 발견되면 구조해서 보호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지난 엿새 동안 이어진 국회 무제한 토론이 오늘 밤에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토론을 끝낼지를 묻는 표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 코, 어감을 막는 법입니다. 이렇게 가행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행 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저희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1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을 옥죄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막은 적이 있다며 전단 살포 금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테 지키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이미 접경 지역 주민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법 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마저도 여당이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반토막 내겠다고 또 꼬박꼬박 필리버스터 방해 필리버스터를 또 하십니다. 입법 독재라는 신조를 만들 만큼 모든 것을 독재해 왔으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투표는 잠시 뒤 진행됩니다. 어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의결 정족수인 180명을 겨우 채워 통과된 만큼 오늘 민주당은 표 단속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날 경우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 여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민생과 방역,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도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 하는 것이라며 방역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조기 백신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돌아온 집 주변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습니다. 수백 명의 유튜버들이 몰려들어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경기 안산시 조두순의 집 앞. 한 남성이 문 입구에서 어슬렁거립니다. 야, 두순아 나와라! 조두순! 그 순간 갑자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남성. 경찰이 다급하게 그를 제지하는데요. 불우한 행동을 왜 하세요? 이 남성의 정체는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그의 집 앞을 찾아온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남성처럼 이곳을 찾은 유튜버는 하루 150여 명. 조두순의 집 주변은 도성과 음악, 욕설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튜버들은 조두순을 자극하기 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겠다며 조두순의 집으로 짜장면 배달을 보내고 짜장면 배달 시켰어요. 과연 받을까요, 여러분들? 밥을 해먹지 못하게 가스 배관을 잠궈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가스 잠기고도 일주일을 버티나 보자. 경찰이 조두순의 집 창문에 돌을 못 던지게 제지하자 큰 소리도 칩니다. 아니 나를 왜 말려? 나를 왜 말려요? 시간이 갈수록 조두순과 상관없는 일탈 행위도 벌어졌습니다. 옷을 벗고 경찰들 앞에서 짜장면 먹방을 하고 흥분한 일부 유튜버들은 서로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안중에도 없는 듯 밀집했고 일부 유튜버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참다 못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이틀간 무려 98건. 급기야 현장에서 난동을 피운 일부 유튜버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됐습니다. 경찰관들과 미친다거나 서로 폭행해가지고 입건된 경우도 있고. 자칭 정의 구현을 위해 조두순의 집 앞에 모여든 유튜버들. 하지만 이들의 도를 넘은 행동에 이웃 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 당신들 12년 전에 뭐 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에서 피켓 신고할 때 당신들은 뭐 했는데 왜 이 집 앞에 이래?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는 연일 병실과 의료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국내 치료 병상을 총괄하고 있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 코로나19 상황 또 병실 수급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지금의 확산 추세를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떤 수준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12월 들어오면서 60세 이상, 특히 7, 80대 고령층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보통 증상이 이제 확진이 된 후, 증상이 생긴 후 한 6, 7일 후에는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요. 즉시 이용 가능한 중증 환자,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되고 특히 수도권은 몇 병상이 남아 있는지 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수도권의 경우는 조금 전까지 5병상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환자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 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하나요? 네네. A병원에 4개가 있었다고 하면 네. 지금 현재 오전에 2명이 들어가서 또 2 자리가 비었는데 1명이 오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카운트할 때는 1병상이 남아 있는 것이고 뭐 강제적으로 동원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강제 동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현장 분위기나 이런 추세로 봐서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당한 보상을 같이 협의를 한다면 강제 동원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치료의 기회를 놓쳐서 희생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현장에서 지금 제일 급한 건 뭡니까? 자, 병상입니까? 아니면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의료진입니다. 의료진 중에서도 간호사, 숙련된 간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단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인력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의료인들한테 원장님이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의료인들에게는 정말 같이 힘든 거 너무 이제 절감하고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같이 감당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들께는 지금 상황까지 너무도 잘해 주셨고 힘드신데 더 무엇을 얘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연일 고생이시고 계속 응원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21평이라고인데 자 이게 주말 사이에 논란이 좀 됐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문한 공공임대주택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이 부동산 문제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크기와 이곳을 방문한 대통령의 발언이 주말 내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논란인지 먼저 보시죠. 네. 여기가 44제곱미터 13평 되고요.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그러니까 신혼부부 위에 애 한 명이 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가뜩이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형편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뒤떨어진 공감 능력이 있다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정치 공세라면 뭐든지 좋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공공주택 폄하하고 비하하는 그런 발언으로 우선 이곳이 13평 아파트가 맞냐는 겁니다. 일단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계속 본인의 입으로 44제곱미터, 13평 아파트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13평은 전용 면적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 평수를 얘기할 때 주거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 주차장이나 계단, 공원 같은 공용 면적은 따로 계산을 하는데 네. 일반 분양 때는 이걸 다 합쳐서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집도 공고문에는 전용 44제곱미터, 공용 26.9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21.6평형이 맞는 거죠. 21.6평형인 네. 거죠. 자, 아파트가 맞다. 그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4인 가족이 살기에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맞는 겁니까? 자, 일단 우리 주택법에는요, 성인 1명의 최저 주거 기준을 12.28제곱미터로 정해놨습니다. 계산해보면 이곳은 성인 3명이 살기엔 좀 넉넉하고 4명이 살기엔 다소 부족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요지는 대통령의 발언 맥락인데요. 현재 정부는 임대형 공공주택을 늘려갈 방침이거든요.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중형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이른바 주거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공급 정책의 핵심인데 네. 4인 가족 관련 당시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이도 생기고 아이도 자라기도 하고 그럼 가족이 많아지죠.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좀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이제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뭐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이렇게 소유하지 않더라도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4인 가족 발언은 앞으로 공급할 중형 임대 아파트 얘기에 앞서서 나온 발언인데 지금 방문하고 있는 해당 소형 아파트를 지목해서 한 발언처럼 보도가 됐던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치권은 오늘도 이걸 두고서 공방이 이어졌어요. 예, 오늘 준비한 두 번째 팩트체크인데요. 네. 이번 아파트 공방과 함께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든 관심 없고 대통령께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켜 놓고 나서 하라는 뜻인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자, 그러면 지금 두 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 대통령이 약 40억 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8억 원의 2배입니다. 그런데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사저와 관련 예산 총액인데요. 문 대통령이 62억 원으로 오히려 67억 원의 앞선 두 대통령보다 줄었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니까 앞선 두 대통령은 사저가 서울이고 문 대통령은 도시 외곽이다 보니까 땅 매입 비용은 차이가 컸고요. 시설비는 올 3월부터 바뀐 전직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찰이 하던 경호 업무를 경호처에서 하게 되면서 시설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비용은 오히려 줄었던 거죠. 자, 경호동 건설비가 더 들어가는 건 맞는데 총액은 오히려 전 정권에 비해서 줄었다. 이렇게 사실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숙박시설을 함께 빌려서 사용하는 이른바 시즌방.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 입구에 있는 이런 시설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키와 보드 장비를 갖춘 한 일행이 우르르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옵니다. 스키장 인근 아파트를 함께 빌려 합숙하면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이른바 시즌방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 건물 시즌방에 머물렀던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평 남짓한 숙소에 7명이 숙박했는데 그중 1명이 가족의 확진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있는 근데 수영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다 있었고 불안해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머물렀던 일부 시즌방 이용객은 SNS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자진 검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같은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숙박하신 건 아니신 거예요? 맞는데 몰라요. 공평면에서 뭐 이건 있다고 들었어요. 공평면 이렇게까지만 맞는데 아직.
해당 확진자는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확진자로 분류됐는데 확진 소식을 통보받은 평창구는 확진자가 봉평면을 방문했다는 재난 문자를 보낸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평창구는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 오후 뒤늦게 소독을 했고 역학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스키장 역학조사에 집중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릉시 71번, 72번 확진자 대관령 동선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대관령에서 조치 중이고요. 추후 본평 쪽에 가서 건물 내고. 통상 5명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시즌방은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건물에만 100여 개에 달하고 평창 전역으로 확대하면 최소 300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렴하게 스키를 즐기려는 스키어를 상대로 시즌방 모객 행위가 한창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숙식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 스포츠 숙박과 관련한 세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담당 의사는 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 경찰은 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죠. 그런데 학대 정황을 신고한 의사의 신원을 경찰이 가해 의심 부모에게 알려주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아동 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순창군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 머리를 다쳐 병원을 찾은 4살 남자아이를 진찰한 뒤 부모의 폭력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한 겁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섰는데 사고 당일 아이가 현관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뿐 가정폭력에 시달린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조사 당시 아이의 부모는 신고자가 대체 누구냐고 따졌는데 50대 경위 한 명이 신고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의료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걸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수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2시간 동안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인 누설이 아니라 말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경위를 징계하고 재발 대책도 세우겠다며 서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와 감찰조사를 병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무시한 어설픈 대처로 화를 키운 셈인데 경찰이 아동 학대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준비가 다 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여자 배구에서 호화군단 흥국생명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흥국생명 천적으로 떠오른 GS 칼텍스인데요. 과연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는 걸까요? 정준희 기자입니다. 컵대회 포함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2승 2패. 최강 흥국생명을 상대하며 저절로 전투력이 타오릅니다. 한국이랑 경기를 하면 경기력이 훨씬 좋아요. 이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뭐 영경언니라든가 재영이라든가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이 발동되기도 하고 좀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레프트 4명이 양 팀으로 나뉘어 펼치는 명품 라이벌전. 서로를 인정은 하지만 절대 지고 싶진 않습니다. 야, 성아 경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너무 얄밉게 하더라고요. 영광이고 좋은 시즌 같아요. 배울 건 또 배우고 뺏어 먹을 건 또 뺏어 먹고 이길 건 또 이기겠습니다. 필승 카드는 목적타 강서부와 악착 같은 수비. 국내에서 가장 젊은 평균 나이 22세로 체력적 우위는 물론 교체 자원도 풍부합니다. 서브 목표를 저희는 무조건 정하고 갑니다. 오늘은 누구한테 때려서 어떻게 가져가겠다. 중간에 뭐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감독님의 작전은 잘 통하는 편입니까? 네. 오래 걸리네. 왜 이렇게는 한 번씩은 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시키는 거니까. 아직 선두 흥국생명과는 승점 9점 차지만 7년 만에 우승 도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흥국하고 챔프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고요? 해봤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5차까지 생각을 해봤고요. 마무리는 저희가 이기는 걸 했죠.
GS 칼텍스 파이팅! MBC 뉴스 정준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대여급 FA로 꼽히던 오재일 선수가 두산을 떠나 삼성과 4년간 최대 5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제주 해안을 뺀 모든 지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지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중부 내륙 산간은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치겠는데요.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영하 18도, 봉화 영하 15도가 예상이 되고 서울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높은 상공의 공기 흐름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부 내륙을 뒤덮었고요. 수요일에는 영하 30도의 더 차가운 공기가 추가로 밀려오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해안과 섬 지역에서는 폭설도 쏟아졌습니다. 어른 종아리까지 눈이 내린 울릉도에서는 온종일 눈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이 분지는 단 하루 만에 설국으로 변해 이렇게 마을 전체가 눈으로 뒤덮였고요. 통행이 제한된 제주 산간도로에서는 스노우 체인을 감았어도 거북이 운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밤사이 눈구름이 더 발달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호남 서해안 지방에도 5에서 15cm의 눈이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4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